네, 잘 쉬셨죠?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5 노인 및 정신보건 페이지 521쪽입니다. 교재 페이지 5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보건 문제 부분은 개인의 정신보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의 그 정신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사회로부터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신장애로서 질병 상태에 놓여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의 회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건강적 보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는 그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병리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그런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사회 문화적 배경의 어떤 차이나 또 사회가 갖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병폐, 또 사회 윤리관, 가치관 이런 차이 등이 개인의 그 정신 건강의 장애 요인이 됩니다. 개인이 갖는 생활사적 성장 과정이 그 개인의 인간관계와 적응 유형을 선택하는 기본적 요소임을 자각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인격의 자기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개인의 정신보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문제들도 있지요. 사춘기 정신보건 문제를 보면은 사춘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위기를 주는 시기예요. 어떤 그 가치 기준이 변하기도 하고 자신의 태도와 생활 태도가 변하고 2차 성장으로는 내분기의 기능이 활발해지게 변하죠. 그래서 뚜렷한 성적 구분을 주고 또 생리적으로 행동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추게 되는 시기죠. 특히 사춘기는 정서적으로 그런 갈등을 자제한다든가 하는 그런 발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으면 결국 사고를 내기 쉽다 이래요. 그래서 사춘기와 청년기는 정신적으로 갈등이 심한 그런 격동기다. 이성관이라든가 인생관 등 이런 생활 환경에서 사상이나 이념 등의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보면은요. 청소년의 그 특수한 정신병리는 서로 상반된 어떤 감정이나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 그 독특한 자아라는 이런 자아에 대한 가치관의 그 붕괴와 새로운 가치 윤리관의 그 도전에 따라서 탈선하기가 쉬운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예요. 특히 이제 가출이라든가 비행, 청소년 또 약물 남용하고 막 성문제 문란하고 가출을 집에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우리가 배려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문제 부분을 보면은요. 인간의 발달 단계별로 가장 큰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시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청소년기나 노년기 이 두 시기다. 즉 노년기의 그 뇌는 위축이 되잖아요. 뇌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기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주장이 많죠. 그래서 성인병의 만성화가 또 오는 정신적 변화도 심각하고요. 신체적인 건강이 보장되었던 노인들도 갑자기 뭐 정년 같은 걸 맞으면서 소외감, 또 외로움, 또 죽음, 주변 친구들도 막 죽고 그러면 아주 그냥 허탈하고 괴롭고 막 외롭고 또 이별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들이 바로 정신장애 현상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물 알코올 중독 문제인데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은 정신분석적 역동은 같은 정신병리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같이 출발하는 거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약물 중독은 마약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통제, 뭐 환각제, 또 항불안제, 수면제, 각성제. 이 수면제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로 생기는 그 중독 현상은 그 본인의 그 탐닉 상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서 중독되는 그런 중금속이나 농약 등의 오염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정신 장애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 문제예요. 성에 대한 개방된 정보는 정상적인 성교육이 미치지 못할 만큼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이 성에 대해서 뭐 섹스 이렇게 검색만 해도 아주 그 야한 그런 것들을 금방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성을 인식하는 시기에서부터 그 성년의 그 성적 윤리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성적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다. 성 문제는 각 개인의 그 생물적인 그런 욕구와 사회 문제적 어떤 조건, 또 충족하는 승화된 방법들, 그리고 성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그런 자기 실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아주 그런 상당히 복잡한 이런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성 문제로 자살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고, 또 성 문제로 미투 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뭐 성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뭐 연령의 구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 자기 실현의 문제 등을 잘 다뤄서 이 성 문제도 잘 지켜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고 했잖아요. 자살의 빈도로 보면 여자가 많으나 성공률은 또 남자가 높다 그래요.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남자가 높다 이 뜻이에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은 6분의 1이 대체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6명이 자살을 기도했으면 1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6명, 5명은 이제 실패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 자살자의 그 3분의 1은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자살은 공격적 충동성이 잠재하고 있어서 자신을 파괴하는데 순간적인 충동성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여러 정신증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또 생기는데, 이런 건 또 회복기에 많다 해요. 심한 우울증이 생겼다가 회복하는 그 회복기에. 자살의 충동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잃었거나 좌절하고 또 상실하고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신체적 장기 질환을 앓았을 때, 또 죽음에 대한 공포나 질병, 고통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뭐 자살을 할 생각도 하고 힘들 때, 그렇죠? 정신장애에서 이 자살이라는 거는 가장 많은 증상인데, 이런 병적인 증상은 회복하고 자살감이나 자살 기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집단 행동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 행동화 문제는 개인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동기는 때로 사회적, 정치적 여러 돌파구를 통해서 집단 행동화함으로써 사회 정신의학적 관점에 이제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의 병리와 더불어서 사회 병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집단 행동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을 그러면은 잘 이겨내기 위한 대책이 뭐냐? 1차 예방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다. 또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요원들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인에 대해서 계몽을 하는 것이 1차 예방이다. 2차 예방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생산성의 그 제한을 방지하고 위기 극복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거다. 3차 예방은 잔존하는 능력의 감퇴와 제한성의 제고로 인한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거다. 정신건강을 위한 수칙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예. 동전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에 활력이 되죠.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예.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공의 바탕이 돼요. 하루 3끼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건강의 기본이자 즐거움의 셈이 되는 거죠. 의식주 중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다툴 일이 없어진다. 예,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칭찬을 한다. 칭찬하는 만큼 내게 자신이 생기고 결국 그 칭찬은 내게 돌아온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있죠. 약속 시간을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초조해하지 않고 그래서 좋고 또 서로 신용도 쌓이고 또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져준다. 예, 웃는 표정만 봐도 기분이 또 맑아진다.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지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언젠가는 큰 걸로 내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수칙을 우리가 새기고 살면 이건 정신건강 수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좌우명으로 늘 명심하고 사는 그런 거에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신질환에 대한 10가지 편견도 있어요. 그 편견을 바꾸려면 뭐냐?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하지 않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격리 수용해야 한다. 급성기가 지나면 시설 밖에서 재활 치료가 바람직하다. 낫지 않는 병이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돼요. 그리고 치료 재활 기술이 개발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낫는다는 거죠. 유전이 된다. 유전적 경향성이 있을 뿐이지, 예, 이건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것도 다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 뿐이죠. 유전은 아니죠. 가족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10명 중 3명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정신질환이죠. 이상한 행동만 한다. 증상이 심할 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지 항상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이죠. 대인관계가 어렵다. 만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낼 뿐이지 실제는 본인도 친구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한다. 정신질환이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죠. 또 운전 운동을 못한다.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그런 거죠. 주의하고 제한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네. 뭐 S대 나온 사람도 정신질환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하고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치매관리법 제6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치매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5년마다. 대부분 이 종합계획들은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종합계획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고요. 이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알아두는 것이 좋겠어요. 치매 예방에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그 다음에 치매 검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추진 방법,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대한 홍보, 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또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계획에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종합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갖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치매 관리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시설 등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 줘야 된다. 이에 따라야 된다. 이거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귀 기관에 시설을 좀 이용하겠소. 귀 단체에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소. 이러면은 이렇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받아줘야 된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노인 및 정신보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노인 및 정신보건에 대한 챕터 15장에 대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핵심 문제 그 과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면 그 부분을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에 올려놓는 거 그거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노인 및 정신보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